네, 오늘 진도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2단원 행정작용법은 20문제 중에서 7문제에서 9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단원은 행정법 통론이었습니다. 2단원 행정작용법, 3단원 행정절차법, 4단원 의무이행 확보수단, 5단원 행정상의 손해 전복, 6단원 행정쟁송에 대해서 우리가 진도를 순서대로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작용법은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그리고 기타 행정작용으로 나눠져 있었고, 행정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2단원 첫 시간부터 배웠었고요. 지금 행정행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네요. 그죠? 자, 92페이지고요.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정장이죠. 그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그 강의 연구팀에서 날도 더운데 더 더워 보인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좀 평상복을 입고 가볍게 입고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행정행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6단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논점이 행정처분이 있었죠. 처분성이 있냐 없냐, 법규성이 있냐 없냐, 그때 말하는 행정처분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그 처분과 행정행위의 구분을 또 하는 학설들이 있고, 또 그 구분의 개념과 그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함에 있어서는 굳이 처분과 행정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는 처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념.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으로, 강학상은 이제 학술적 의미, 학술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적, 내부적이 아닙니다. 외부적 효력을 갖는 공법상의 단독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달달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냥 눈으로 계속 익히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걸로 되는 거고요. 이 하나하나를 잘라서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 보는 겁니다. 하나씩 보는 거죠. 행정청,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 이렇게 쭉쭉 보는 거예요. 자, 개념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의 행위라고 했었죠. 행정청은 기능적 개념으로 각 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공공단체, 그리고 공무수탁사인도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법규명령 할 때 법규명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을 합니다. 제가 뭐 개별적, 구체적, 또 일반적, 추상적, 이거는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개인에 대해서, 특정 개인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 자체를 가지고 규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무조건 개별적이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은 안 되지만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건 가능하다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 일반적이 앞에 사람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지만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법적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걸 이제 일반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반 처분도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그 이제 보행자로 표현하는 거죠. 통행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법규명령은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6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예외적으로 그 법규명령 자체가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일반 처분의 종류는 이제 대인적과 대물적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대인적은 사람에 대한, 대물적은 그 물건에 대한 그런 규율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인적, 대물적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냐, 처분에 해당하냐,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특히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이 부분은 이번에 그 22년도 지방직 기출에서도 나왔던 논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효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죠? 외부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국민 등, 즉 행정청이 국민에게 외부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 구체적인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상관의 개별적인 직무 명령과 같은 행정 조직의 내부 행위나, 그죠? 상관이 하급 직원에게 명령하는 거는
말 그대로 행정 조직 안에서의 의미가 있지 밖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내부 행위나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의 동의 그 자체는 처분이 있다, 없다? 처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똑같은 의미이고요. 자, 그리고 행정행위는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땅의 경계를 측량한다. 또는 표지를 설치한다. 또는 도로를 보수한다. 이런 것들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이지 않는 행위,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단전 및 단전 자체를 했다면 행정처분이지만 단전을 요청하는 것, 전기를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리고 전화통화도 전화를 못하게 딱 끊어버리는 것, 직접 끊으면 처분이겠지만 전화통화 단절을 조치를 요청하는 것, 그죠? 이 요청이 들어가면 무조건 처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처분성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행정청의 공법상 단독 행위여야지만이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사법행위가 아닌 공법행위만을 의미하며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법상 계약도 우리 1단원에서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할 때 그때는 이제 공법사법을 나누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행정행위 안에 그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이 동일한 거냐? 그건 또 전혀 별개예요, 여러분. 행정행위는 처분성이 있는 행위고요. 공법상 계약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역시나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우월한 일방적인 의사의 발동으로서 권력적으로 단독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행정청이 일반 국민의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공법상 계약은 말 그대로 그 계약이라는 게 어찌됐건 겉으로 봤을 때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체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한 입장에서 명령적, 권력적으로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행정행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단 행위의 근거가 공법적인 것일 뿐 그 행위의 효과까지 공법적일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정청이 이런 행위를 하는 그 근거 법령을 봤을 때 공법상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공법상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법적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 법적 효과까지 공법적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요.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어업권과 같이 사건의 성질을 가지게 하는 권리. 자, 우리가 행정청이 어떤 개인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오늘 어떤 허가를 내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 자체는 공법상의 행위는 맞지만 그로 인해서 그 효과는 뭐였어요? 개인이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개인이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게 공법적인 효과죠? 효과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근거가 공법적인 것일 뿐 그 행위의 효과까지 공법적일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으로 갑니다. 여러분 행정행위 개념 자체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행정행위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 그 종류가 뭐냐, 그리고 종류에 따라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걸 보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1단원에서부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단원에서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대로 파헤쳐 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내용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방금 행정행위 처분성이 있다. 이거 말고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 없었고요. 오늘 내용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 주체의 재량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의의를 봅니다. 행정의 근거 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위의 효과를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이 그에 따라 법규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보다 기속행위. 여러분 그 가지고 있던 개념을 좀 어렵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기속행위는 법령에 정해진 대로 행정공무원이 그대로 액션을 취하면 된다. 행정행위를 하면 된다. 그게 바로 기속행위예요. 행정기본법에서 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좀 구분을 하는 조문이 하나 있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특히 올해 작년 7급에 나왔었는데 20조를 보면 자동적 처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이제 IT 국가로서 상당히 행정 그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IT를 많이 좀 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등본 같은 거 떼러 갔을 때도 예전에는 그 공무원에게 번호표를 뽑고 등본 신청서 같은 거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했다면 요즘에는 무인기계로 많이 하죠. 그런 것과 관련돼 있어서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까지 좋죠. 근데 그 뒤에 뭐라 했어요? 다만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적 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량이 있으면 기계가 재량을 부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내용인데 너무 쉬운 조문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재량행위로 넘어옵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개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라고 해서 약간 그 정의라든가 공익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요.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 재량 그러면 선택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을 떠올리십시오. 재량, 선택. 그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그 과징금 관련돼 있어가지고 뭐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 500만 원 이하면 500으로 해도 되고 400으로 해도 되고 300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했죠. 그런 게 바로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다라고 하고,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정행위가 바로 재량행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허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럴 때 바로 재량행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은 우리가 그 재량할 때 특히나 그 주택건설 또는 재개발, 재건축 이쪽 분야가 좀 재량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 자, 이러한 그 행정처분, 특히 이제 수익적 행정처분이 재량이 좀 많거든요. 근데 무조건 또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재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의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하나의 의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봤을 때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그 처분권자는 그 승인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재량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재량 행사의 기준은요. 행정기본법 21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뭐랄까요? 1부터 100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고, 재량을 무한대로 마음대로 확장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라. 즉, 사익과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에서 재량을 행사해라. 라는 게 바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중요한 형광펜이 나왔죠. 자, 그러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뭐하러 구분하냐, 구별하는데 어떤 실익이 있냐, 이 논점에서 첫 번째,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기속행위로 어떤 처분을 했다거나 또는 재량행위로 어떤 처분을 했을 때 나중에 그 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나는 이 처분에 불복한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법심사를 요청할 때 있겠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제 법원에 계신 판사님이 그 처분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기속일 때랑 재량일 때랑. 한번 볼게요.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법령 규정에 따라서 행정공무원이 그대로 그냥 처분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결론을 먼저 냅니다. 어떻게? 법관이 공무원이 돼서 관련 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떤 심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결론 낼 수 있어요. 먼저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행정청의 판단, 법관의 판단과 실제 행정청, 행정공무원의 판단을 비교해가지고 아니 내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당신 공무원은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건 당신 잘못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기속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 판단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대체해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결론을 내고 그 결론과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재량행위는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왜냐? 법관은 행정공무원이 아니죠. 그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그 필드에서 일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를 보통 하거든요. 고도의
기술적이라든가 또 고도의 뭔가 그 현장 공무원만이 뭔가 판단하고 현장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 재량행위를 하기 때문에 담당 법관은 그 업무를 엄청 잘 할 수 있어요?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관은 마음대로 독자의 결론을 기속처럼 판단할 수 없이, 결론을 도출함 없이 그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함으로써, 하지만 존중하더라도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기준은 있었죠. 그죠? 행사 기준. 그 기준에 일탈이나 남용 정도까지가 있는지만을 심사해가지고, 재량을 행사하신 것까지는 제가 존중할게요. 근데 이거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너무했잖아요. 일탈, 남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법하게 판단을 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법관은 재량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속행위랑 재량행위가 나중에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을 때 심사의 그 구조, 심사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구별실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면 배우겠지만 이제 부관을 부과할 수 있냐,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 이제 기속행위를 할 때에는 따로 원칙상 부관을 같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관은 이제 주된 행정처분이 있으면 그 주된 행정처분과 같이 그 반대되는 어떠한 그 주가 있으면 부가 있을 수 있겠죠. 부가 되는 하나의 그 행정행위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부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상관없지만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속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부관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부관을 마음대로 행정공무원이 부과할 수 있어요. 주된 행정행위와 같이. 이 차이가 또 두 개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기속행위가 그 법원에 갔을 때 누구 말을, 원고 말을 들어줄 거냐, 피고 말을 들어줄 거냐. 원고는 이제 민원인이고 피고는 행정청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입증 책임.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제가 했던 처분이 적법합니다. 이 관련 규정이 이게 있고요. 이 규정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그 자신의 처분이 적법함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재판 과정에서.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원고가, 민원인이 이 재량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돼야 돼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주장하면서 그러한 근거까지도 증거를 가져와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증 책임도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구별실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량이냐 기속이냐를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 구별의 기준은 뭐냐라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재량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볼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면, 행정법규가 관련 근거 규정이 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뭐 특별히 요건이 없다거나 또 불확정한 개념, 좀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재량으로 보고요. 그죠? 또 공익상 필요 같은 종국 목적만을 규정했다. 그럼 재량으로 봅니다. 근데 개개의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중간 목적을 다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그거는 기속으로 본다. 이게 먼저 요건 재량설이라는 학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판이 뭐예요? 종국 목적과 중간 목적을 구별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재량설. 이거는 약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 좋은 행정행위 같은 경우, 그럴 때에는 재량으로 본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또 관련이 없는 행위는 재량으로 본다. 반대로 국민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으로 본다라고 해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판례도 일부는 이러한 그 학설을 취하는 판결이 있고요. 또 약간 그런 거죠.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 이럴 때는 좀 재량을 행사해가지고 특별히 규정이 없어도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침익적, 약간 좀 국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재량적으로 할 게 아니라 법령이 정해진 대로만, 따로 불이익을 더 주지 말고 덜 주지도 말고 정해진 대로만 처리를 해주라.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뭐랄까요, 합리성이 좀 있는 학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설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 중에 가장 좀 그 효과가 있는, 좀 파워가 센 그런 학설은 법문헌 기준설이라 그래가지고 1차, 2차 두 번에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그럼 1차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의 문헌과 형식을 먼저 고려를 해가지고요. 관련 법규 명령이나 법령을 봤더니 공무원은 이런 경우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재량이다. 또는 반대로 그 규정 자체를 봤더니 이럴 때는 뭐뭐 해야 한다.
한다. 머스트죠.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죠? 그럴 때는 기속행위로 본다라고 일단 1차로 구분을 해요. 좀 그럴싸합니다. 두 번째, 2차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안 돼 있을 경우, 표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입법 목적 취지뿐만 아니라 행위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판단한다라고 해서 1차, 2차를 나눠서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판단하는 학설이 바로 뭐다? 법문헌 기준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학설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우리나라 판례는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자, 어떤 입장의 구분을 지금 여러분들 환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판례는 어떨 때를 기속으로 보고 어떨 때를 재량으로 보냐 보시죠.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헌,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여러 가지를 뭐 다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행위 개별적 성질과 유형들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되게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이 문장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함에 있어서 요런 점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럼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자주 보시면서, 근데 좋은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보면서 이런 문구들을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지금 1순위 때 이걸 다 암기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판례는 효과 재량서를 취하는 게 있다 했죠. 그 일부 판례가 이겁니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이익을 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수익적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앞에서 봤던 효과 재량설이죠. 그죠? 그 효과 재량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례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법원에서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판단할 때 이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 거라면 이제 실제 사안별로 이럴 때는 기속으로 봤다, 이럴 때는 재량으로 봤다, 이런 내용이 이제 표에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게 좀 더 변별력이 있고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구체적 판례 첫 번째 기속행위부터 보시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 공무원이 어떤 이유로 관련 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 자, 변상금 자체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그대로 부과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지방지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기속행위였죠. 자, 그리고 밑으로 볼게요.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화 신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귀화를 불허하는 처분도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도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랑 비교할게. 3번, 기속행위 3번과 비교할게. 그 밑에, 어디 있죠? 여기. 재량행위 10번 같은 경우,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아닌가? 봤을 때, 이때는 음주 측정 거부를 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자, 우리가 음주운전의 단속을 여러분들이 운전하신 분들은 한번 좀 경험해 봤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단속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자, 이거 불어주세요 하면서 먼저 그 호흡 측정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차 안에 공기를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알코올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간에 좀 불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불어서 음주 측정이 돼서 정지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 마셨으니까 그러겠죠. 저 안 불 건데요? 라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강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빨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불어란 말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의 강제력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불었다. 그럼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럼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음주 정지로 봐야 되냐? 취소로 봐야 되냐? 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정지보단 취소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더 많이 술을 많이 먹었을 때. 그래서 취소로 일단 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취소로 처분한다는 것은 그 취소 처분 기준에 준해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우리 행정처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벌금을 낸다거나 또는 구속이 된다거나 이거는 이제 형벌 처분이고요. 행정과 관련해 있어서는 면허가 취소되는,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행정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럴 때는 무조건 기속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실제 관련 규정에서도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음주 측정을 하는데 불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측정을 거부하진 않았어요. 근데 불었더니 취소 수치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면허를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 기속처럼 돼요. 근데 어찌됐건 그 법적 성질을 봤을 때 단순 면허 취소,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 취소하는 것은 재량행위고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럴 땐 반드시 머스트 기속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도 관련 그 요건을 다 충족해 왔다면 행정공무원은 기속적으로 영업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5번도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지방지에서. 근데 제가 저도 이렇게 책을 쓰고 최근에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에 제 그 해설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육아휴직 복직명령이 물론 저 복직명령 관련된 논점은 강론 논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 논점이 나와서 우리 책에는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책에 있습니다. 작년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아휴직 복직명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그 육아휴직을 한 다음에 그 육아휴직의 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복직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담당 복직을 그 판단하는 담당 공무원은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복직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실제 그거는 법원에서도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아휴직에 대한 복직 명령 역시도 기속행위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번엔 재량행위 몇 개 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은 공무원의 재량행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그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역시도 공무원에게 상당한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농지 전용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 단순 건축 허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요. 7번, 저쪽 7번입니다. 기소. 건축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 건축 허가할 때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나 농지 전용 행위를 같이 수반하는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재량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공익 목적으로는 재량을 부려가지고 건축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택시, 버스 면허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재량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기출에 나왔고 이따가 우리 다음 시간 정도면 배우겠지만 우리가 특허랑 허가를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특허는 이제 어떤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을 이제 특허라고 하는데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 특허는 거의 다 재량행위입니다. 원칙상. 그래서 보통 이제 택시를 운전하게 해주는 택시 운송사업 면허, 그리고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이런 것도 다 특허거든요. 이런 특허들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구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도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건설 관련된 것 또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것 재량 쪽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도 보겠지만 이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좀 고도의 기술적인 내용들 그 행정 담당 공무원만이 좀 확실하게 그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선택의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대부분 좀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과징금 부과처분 두 가지 비교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과징금 부과처분 같은 경우는 다 재량입니다. 근데 저쪽 6번을 보시면 맞죠?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그리고 그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처분은 우리 판례가 기속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저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말고는 거의 다 대부분 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아마 내려오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것은 대표적인 재량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과징금 부과더라도 하나는 재량이고 하나는 기속이라는 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까 7번 봤고요. 또 지방재정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 처분. 아까 변상금 부과 처분이 관련 법이 다를 뿐 변상금 부과할 때는 기속행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법무부 장관이 이제 난민을 인정하는 거, 일정 요건을 가지고 와서 난민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이 맞으면 난민으로서 인정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쪽 9번이고요. 반대로 법무부 장관이 난민의 일정
인정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거, 그 취소는 재량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람은 난민 인정했지만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난민으로서 결정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용도 변경을 승인하는 행위도 하나의 재량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제외 동포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줄지 말지, 이것도 담당 행정청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고 있는 재량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외 동포 관련 판례가 이제 그 스티븐 그 유승준 씨에 대한 그 신청, 유승준 씨가 사증, 비자를 발급 신청을 해가지고 자꾸 거부를 당하면 그 거부 당할 때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판례가 늘고 있어서 좀 짜증이 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외 동포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해줄지 말지는 뭐다? 재량행위다. 기속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번엔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 신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귀화를 허가할지 말지는 재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쪽이 귀하냐, 난민이냐, 약간 좀 반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체크해드리거나 기출표시 된 거 위주로 먼저 1회독 때는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행위 허가의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상당히 뭐랄까요, 기술적이고 약간 고도의 그런 그 전문성이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허가 기준이나 요건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담당 공무원에게 좀 재량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재단 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 인가 행위도 재량 행위입니다. 자, 논술형인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채점위원이 채점하는 행위 자체도 당연히 기속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면접 시험이라든가 어떤 시험을 채점하는 행위, 또 사람을 뽑는 행위, 이런 거는 특히나 재량 행위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 우리가 그 공유수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물 있죠. 물이 이렇게 강이나 바다같이 생긴 그런 그 물에서도 소유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딱 소유권 자체가 딱딱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은 개인이 등기할 수 있지만 물은 등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유 수면에 있어서 그 공유 수면을 개인에게 사용하게 해주고 또 점용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자체도 하나의 재량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시험에 이번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재량권의 한계 일탈 남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구별 실익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 재량은 합법적 재량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었죠. 그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행정소송법 제27조에는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깔고 지나가냐면 원래 재량이라는 것 자체는 법원에서 쉽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잘 안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그 재량의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은 이를 판단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관련 규정이 아예 적어져 있고요. 자, 그럼 재량권의 한계 일탈 남용이 과연 뭐냐? 볼게요. 재량권의 일탈이라는 것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 즉 관련 법규 자체를 어겨버리는 게 바로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재량권 남용은 뭐냐? 이번에는 내적인 한계입니다. 재량권을 부여를 했는데요, 관련 법규는 지켰지만 그 법규의 목적이나 동기를 벗어나서 재량을 부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추상적이고요, 약간 좀 학술적입니다. 그래서 일탈 남용을 그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냐? 현실에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고요, 행정권의 재량이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그러한 재량행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탈과 남용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량권의 불행사와 혜택가 있습니다. 재량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전혀 행사하지 않는 게 바로 불행사겠죠? 그리고 혜택은 행사를 하긴 했는데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 대충 했다, 그게 바로 혜택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행사와 혜택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오죠. 방금도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구분하는 그 법원의 기준을
추상적으로 하나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실제 사례들을 봤었죠. 일탈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일탈남용에 대한 개념을 본 것처럼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떨 때는 행정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일탈했냐, 남용했냐, 그래서 그 처분이 위법하냐라는 애들이 저쪽에 있고요. 여기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재량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이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공무원이 잘못했네, 잘못한 처분이네, 재량을 너무 부렸네. 그리고 이쪽은 이건 적법하게 잘 처분했네.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탈남용 위법한 겁니다. 저쪽은 잘못한 거예요. 자,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었는데요. 그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정도로 심각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건 위법한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감경 사유가 있으면 감경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 이것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엔 이쪽입니다.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어요. 근데 행정청이 감경 사유까지 고려도 잘 했다고 합니다. 저긴 아예 고려도 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탈남용이에요.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감경 사유까지 고려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 처분에서 정한 그 상한, 그렇죠? 깎아주지 않고 최고로 처분을 했다면 그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왜냐? 일단 그 기준에 따라서 고민을 했잖아요. 저건 고민도 안 했잖아요.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적법한 처분이다. 저 때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법한 처분 두 번째 판례 봅니다. 저 판례도 은근 뒤쪽 가면서 계속 관련 논점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제가 설명도 이번엔 자세히 해드릴 거지만 다음에 저 판례가 나오면 이 정도로 설명을 자세히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저 판례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슬러시 해놨죠? 그 슬러시 전과 후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슬러시 전에 행정기관이 재량행위인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기 전, 자, 논점 하나.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이다. 기억 하나 하시고요. 근데 그 재량행위인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아직 안 했는데요. 그 전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걸 거쳐가지고 거기서 좀 민원인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했나 봅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럼 당연히 민원인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인에게 그 회의 일정 등을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재량행위인 건축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논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사전 통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다. 그럼 그것만으로 그 재량행위가 위법하냐? 그건 아니다. 이게 1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만약에 두 번째입니다. 슬러시 이후에 그 민원인에게 그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결과, 그 의견 진술을 왜 안 줬어요? 방금 회의 일정 등은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준 거죠. 그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그 심의 과정에서 고려 대상에 마땅히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누락이 돼버렸다. 그렇죠? 그런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그 재량행위인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의 논점과 아래 논점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회의 일정을 안 알려준 것만으로는 그 재량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걸 안 알려준 결과 이렇게 마땅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려하지 못했다. 그럴 때는 재량이 일탈남용에 해당해가지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그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학교 법인이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 회계로 부당 전출했다. 그랬을 때 그 임원들에 대해서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이것도 하나의 그 대표적인 재량행위고요. 이 재량을 일탈남용했냐 여부. 보통은 이렇게 어떤 좀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때 왜 재량이 일탈이 되냐면 사안에 비해서 너무 심각하게 처분했을 때, 즉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때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겠죠. 그게 사익이고,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공익이 더 커야 돼요. 그죠? 만약에 사익이 너무 커요. 그럴 때는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이 교비 회계 자금을
좀 빡세게 제대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본보기가 돼야겠죠. 근데 그 임원들이 교비 회계 자금을, 학교 자금을 불법적으로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법인 회계 자금으로 써버렸다, 부당 전출에 써버렸다, 이럴 때는 그 관련 담당 공무원이 그 임원들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 자체는 잘했다, 적법한 재량행위를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 저쪽 4번 볼게요.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없이 전출 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징계를 했다. 이건 이제 잘못한 처분이다. 저 문구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전출 명령이라 그래서 그 지자체들 간에 A 지자체가 있고 B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 장들끼리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꿀 때 바꾸자고 하는 공무원이 동의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동의가 없으면 그 전출 명령이 적법하지가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는 그 A 지자체와 B 지자체가 서로 공무원을 서로 바꿨는데요. 그 바꿔지는 공무원이 동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출 명령이 나버린 거예요. 동의를 안 했는데. 그럼 그 담당 공무원은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열받아서 A 행정청 공무원이 B 행정청으로 이제 근무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B 지자체장이 아니 왜 전출 명령이 있었는데 출근을 안 해? 너 징계야 라고 했을 때 그 징계 처분 자체는 재량 처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동의 없는 전출 명령이 적법하지도 않음에도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이거는 위법한 재량 행위를 행사한 거다 라고 판단한 게 바로 저쪽에 있는 4번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5번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사의로 30만 원을 두고 간 것을 돌려준 경찰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당했다. 자, 이거랑 비교할 게 이쪽이죠. 이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했다, 저건 잘못했다 이거죠. 자, 경찰 공무원이 있는데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자, 단속 되셨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하고요. 보통은 운전면허증 보여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이 공무원은 좀 독특했습니다. 아주 좀 옛날 판례긴 한데요. 자, 민원인 10,000원권 지폐 한 장을 2번 접습니다. 실시. 자, 2번 딱 접었죠? 자, 그거를 면허증 뒤에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니까 뒤에 이렇게 같이 접어가지고 저한테 줍니다. 실시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겠어요? 10,000원 받고 그냥 보내주겠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못했죠. 그런 공무원은 비리 공무원으로서 해임 처분을 당해도 아주 잘했다. 이런 징계 처분이 하나의 재량 행위인데요. 이 정도로 해임 처분이 되게 강한 거잖아요. 혹시 그 사익과 공익을 비교했을 때 사익이 너무 침해가 크다. 그러면 이제 일탈이라고 보겠지만 일탈 아니다. 잘한 처분이다. 라고 본 겁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공무원의 행위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저쪽 5번 다시 볼게요. 이제 같은 경찰 공무원인데요. 여기는 10,000원짜리인데 저긴 30만 원인데 저긴 잘했다고 합니다. 왜 잘했냐? 그거는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민원인이 그 경찰이 일을 잘해주니까 민원실에다가 30만 원을 놔두고 간 겁니다. 근데 그걸 꿀꺽했으면 문제가 됐겠죠. 근데 경찰 공무원이 그걸 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너무 심한 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처분이다 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구분할 줄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저기 7번 판례 한번 또 볼게요. 또 스티븐 유 선생님 판례입니다. 제외 공간의 장에게 제외동포 체류 자경의 비자가 사증이라 했죠. 신청하자 그 제외 공관장이 이제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요. 그 처분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유승준 씨랑 통화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자, 사증 발급 안 돼요. 그렇게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겁니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외 공관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 자체를 전혀 안 했어요. 왜 행사를 안 했냐? 예전에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재량권을 행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냥 복붙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거는 제외 공간이 자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할 정도로 잘못했다라고 해서 위법한 처분으로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저쪽 구분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국 노조 관련된 판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읽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거는 단순히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판례를 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봅니다. 이거는 시험 논점은 아니지만 요걸 알아야지 이 판례가 이해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58조를 보면요. 공무원은 노동운동 안 됩니다. 또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해서 집단행위하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주 옛날에는 공무원은 노조가 없었어요. 노동운동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이제 그 노조와 관련된 권리가 당연시되는 좋은 민주사회가 됨으로써 공무원 노조법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제 기억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 가입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요. 공무원 노조법이 생기면서 이 노동 3권 중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단결권이 뭐냐? 단결권은 이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서로 으쌰으쌰 단결해보자. 그게 단결권이고요. 단체 교섭권은 우리가 이제 단체로서 그 노동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으면 노동자가 사용자 측 회사에게 이제 교섭을 하는 거야. 딜을 하자. 우리가 딜할 테니까 너희는 답변해라. 딜에 참석해라. 그런 권리가 바로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은 나와가지고 시위하는 거. 그죠? 우리가 근무해야 되는데 근무 안 하고 시위하는 그 택배 노조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뭐 그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단체 행동권이 바로 노동 3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공무원들은요.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까지 인정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단체 행동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요. 그냥 그 원래는 공무원은 뭐 노동운동 하면 안 되는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여기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고 사실상 노무는 그 임금을 받기 위해서 육체적 노동을 하는 공무원들 예를 들면 우체국 집배원 같은 분들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집배원분들은 노동운동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단체 행동도 실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실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이 판례로 돌아와서 전국 공무원 노조의 시지부 사무국장님이 계셨는데요. 이 사무국장님이 법에서 정해진 노동 활동만 하시면 되는데 전국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랑 같이 시장님을 찾아가서 사택을 방문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징계권자가 이 사안을 봤을 때 시장 개인의 명예와 시정의 위신을 실추시켰습니다. 당신은 이 사유 하나랑 또 지방공무원법에서 집단행위 금지 의무 방금 봤던 집단행위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 행동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국장님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재량 행사를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게 바로 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했다. 적법한 처분이다. 이 사무국장님은 파면 처분 당해도 적법한 것이다 라고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의약품 개봉 판매 금지를 위반한 약사에게 과징금 처분한 거. 이제 우리 개봉 판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의약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으로 팔아야지 개별적으로 나눠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좀 수익을 더 얻고자 뭐 약사님이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판매를 행위를 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했다. 이때는 이제 적법한 과징금 처분이었다. 부과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고요. 또 저쪽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학술진흥법에 따라서 학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교수연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연구실에 학생연구원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구원분들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비를 받았겠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인건비 외에 초과 금액이 있었는데요. 그 초과 금액을 자기들이 회식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연구실의 공동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규정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어차피 이거는 우리 연구실 관련된 비용이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이 그 돈을 다 환수 처분하고요. 또 3년간 학술 지원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위법한 처분이다. 왜 위법하냐? 너무 심했다. 아니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연구실의 공동 경비로 사용했는데 이 정도까지 처분을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장관 잘못했다. 라는 판례가 바로 저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주유소의 양도인이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했대요. 새로운 주유소 사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주유소를 내가 샀는데 옛날 주유소 사장이 유사 휘발유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나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았겠죠. 나 나쁜 놈이다 라고 이게 자랑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모르고 양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증거를 봤을 때 걸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양도인이 잘못한 행위 때문에 지금 주인인 양수인이 그 제재 사유가 승계가 되냐? 일단 승계가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승계가 되는 건 둘째치고 저기서 이 양도인의 위법 사유를 알지도 못한 양수인인데 처벌까지 한 건 오케이. 근데 그 처벌 수위가 문제가 됐죠. 일단 이렇게 되면은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6개월 이하로 하게 되게끔 규정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량권으로 6개월 이하, 즉 5개월, 1개월 이렇게 재량권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그냥 최장 기간인 6개월을 때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담당이 아니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 아, 그래. 6개월은 근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양도인이 이렇게 잘못 행위한 거를 양수인이 책임을 갖고 오는 것까지는 오케이다. 근데 지금 양수인 알지도 못했는데 최장 기간을 때려? 공무원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위법한 판단이다. 처분이다. 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밑에 주유소의 관리인이 부정 휘발유를 구입해서 판매한 것을 이유로 위험물 취급소 설치 허가를 취소해버렸다. 즉 주유소의 허가를 취소해버렸다. 이것도 너무 심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주유소 사장이 한 것도 아니고 그 관리인이 또 위랑 비슷합니다. 유사 휘발유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판매했다. 실제 판례에서도 아마 한 15년 정도를 열심히 성실히 운영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 직원이 이렇게 한번 잘못했을 때 좀 재량권을 행사해가지고 이 정도 처분은 아닐 정도. 영업정지 뭐 몇 개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예 주유소 설치 허가를 취소해버렸어요. 너무 심했다. 사익이 공익보다 너무 심하게 침해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법한 처분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요. 쭉쭉 놓으면 이제 반대로 9번도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수입 녹용 중 일정 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해서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를 지시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저쪽 9번, 10번 봤을 때 이 정도 잘못인데 너무 심하게 처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고 했어. 위법한 처분이라 했죠. 근데 여기도 보면 단순히 봤을 때 아니 일정 성분이 0.5 초과했는데 전량을 폐기한다고? 이것도 약간 좀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판사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녹용 수입업체가 입게 될 불이익 처분, 그 불이익의 수가 있겠죠? 전량을 폐기하라 했으니까 그 불이익이 크겠죠? 근데 그 불이익이랑 반대로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뭐예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처분함으로써 확보가 되는 거죠.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약간 사슴을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부적법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욱더 크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 폐기 등 지시 처분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에 비해서 이러한 필요가 더 크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문단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위 폐기 등 지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국말이 어려운 게 이 불이익이 요것보다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요게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결론은 뭐다? 전량 폐기한 거 잘했다. 사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1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금방 끝납니다. 자, 재량행위랑 좀 비슷한데요. 구별을 하는 학문상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판단 여지라는 건데요. 우리가 행정청에서 행정공무원이 재량이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어가 선택이라고 했죠. 재량 선택. 그리고 이제 과징 같은 경우 500만 원이냐면 500을 할지 400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 여지는 뭐냐면요. 행정법규의 요건에 행정공무원이 그 법규에 근거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법규의 요건에 확실하지 않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돼 있을 때 이제 행정청이 그 불확정 개념을 나름 해석을 해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야겠죠. 그 행정청의 해석 적용 여부에 대해서 뭔가 했습니다. 법원이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판단 여지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판단 여지다. 그래서 이 판단 여지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판단 여지 개념이 있는데 그 판단 여지에 따라서 공무원이 어떤 판단을 했다. 그럴 때는 법원이 그 판단이 적합했냐, 적합하지 못했냐를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도의 공무원으로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재량이랑 비슷합니다. 한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법률 요건 자체가 불확정적인 개념 문장이 그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해석하고 적용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판단 여지설이고 판단 여지의 개념입니다. 일단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판단 여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재량이랑 구분해가지고 독자적인 개념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점이 바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결론은 판례는 두 개를 왜 구분해? 구분할 필요 없어.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좀 더 제가 정확히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을 쓰자면 판단 여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서 보더라도 되게 어렵게 써져 있고 저도 옛날에 공부하면서 어려웠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던가 또 어떤 면접을 볼 때 그 면접 시험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면접 시험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그 피면접자, 면접자 그 관계에 있어서 면접을 보는 사람의 성실성과 근면함과 됨됨이가 돼 있을 경우는 A+, 또는 뭐 그 정도 그 됨됨이가 없을 때는 탈락.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볼게요.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근교 규정 자체가 요건이 확정적이에요? 되게 불확정적이고 애매하죠. 그럴 때는 담당 공무원이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판단 여지의 하나의 그 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량이랑 판단 여지를 구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돌아왔을 때 구분을 안 해도 된다라는 애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판단 여지와 재량은 모두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두 재량이라는 당연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정설에 그냥 입장이 있고요. 긍정설은 구분을 해야 된다. 왜냐? 재량은 법률 효과의 선택의 문제다. 그죠? 그 법률 효과, 아까 과징금 500으로 하냐, 400으로 하냐, 그 효과의 선택의 문제라면 판단 여지는 공무원이 아까 그 성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의 법률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원이다, 다른 디멘션이다 라고 해서 양자 구별이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에 대한 문제인데 그 법률 요건은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즉 법률 요건 아까 우리가 해석해봤죠? 성실하다 그러면은 합격. 그죠? 그럼 성실하면 합격. 하나의 해석만 가능하다. 근데 아까 재량 같은 경우는 500 이하이기 때문에 500이든 400이든 300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여지는 전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량이랑 다르다. 라고 주장하면서 긍정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결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적용 영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좀 애매모호한 영역들. 또 하지만 그 관련 공무원이 기술적이고 좀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것들. 또 환경 위험을 예측한다거나 또 시험 성적 평가한다거나 공무원 근무 성적 평가한다거나 되게 좀 애매하죠? 이런 게 바로 판단 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판례의 태도. 판례는요,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몇 개 보는 사례들만 암기하시면 이 부분은 끝입니다. 자, 교과서 검정의 유업성을 재량심사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과서 검정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그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판단 여지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도 결국에는 재량심사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죠. 그냥 재량 판단으로 다 뭉뚱그리고 있어요.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에서 임용 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아주 애매하죠. 요건 자체가 불확정적인 개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회 뭐에 달렸다? 자유재량에 속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단 여지와 재량을 뭉뚱그려서 재량의 여지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밑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만 한 번 더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는 LPG 충전소죠. 그 기준 내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라고 하면서 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용어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마치 불확정 개념을 인정하나? 재량권이랑 구분하나라고 했지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두 개를 따로 구분해서 판단을 자체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재량으로 봐서 판단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라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예요. 다시 이제 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첫 번째 논점은 기속이냐 재량이냐 각각을 봤고, 기속이냐 재량이냐의 구분 기준을 먼저 봤고요. 또 그래서 이제 기속이냐 재량이냐의 실제 예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재량에 판단하고 있을 때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개념을 봤고요.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또 사례들을 보면서 이 정도 재량은 일탈남용이다. 이 정도면 재량 일탈남용 아니고 적법한 재량 행사다. 이거를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1시간 동안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좀 그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반복되는 거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힘을 좀 푸시고요. 어깨를 좀 내리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행위의 종류 내용 두 번째,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1단원에서 봤던 거죠. 수익적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행위, 침익적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행위. 복효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간단히 볼게요.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이중효적 행정행위. 이게 바로 우리가 도로 조명 허가 내주면서 점용료 내라. 그쵸?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복효적 행정행위 카테고리 안에서도 이중효적 행정행위.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 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분을 냈는데요. 한 사람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적 효과가 발생하는 제3자요 행정행위도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로 경업자 소송이나 인인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경업자 소송은 내가 이쪽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새로운 주유소를 내준다. 이게 바로 경업자 관계라고 했죠. 그럼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순간 새로 주유소를 하게 된 사람은 수익적 행정. 반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은 그 사업주는 침익적 행정. 그렇기 때문에 복효적 행정 표현하고요. 인인 소송이란 거는 보통 이제 환경 소송이라 그래서 내가 이웃 주민으로서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뭐 연탄 공장 허가가 돼버렸다. 그럼 나는 이제 연탄 먼지가 날아다니고 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연탄 공장 허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하겠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인인 소송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분으로 인해서 연탄 공장을 설립한 사람한테는 수익적 처분, 거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침익적 처분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복효적 행정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다음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도 앞에서 봤던 겁니다. 대인적은 사람한테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서 행해진 행정행위다라고 해서 운전면허는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면 면허를 주는 거죠. 의사도 의사시험을 합격하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대인적 행정행위고요. 일신 전속적이면서 승계가 안 됩니다. 우리 운전면허 운전 잘한다고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승계가 됩니까? 상속이 됩니까? 안 되죠. 의사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이 의사 면허 상속 안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대물적 행정행위는 물건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그래서 건축물 준공검사, 건축물이 적법한 규정에 맞춰서 잘 지어졌으면 그 물건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내려주는 거. 이런 게 바로 대물적 행정행위고요. 그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포, 화약류, 제조업 허가라 그래가지고 총을 만들고 화약을 만들 수 있는 그 업을 허가해 주는 거. 사람도 성실하다기보다는 그 전과가 없어야겠죠. 그죠? 뭐 사기, 폭행, 뭐 폭동 이런 전과가 있는데 총을 만들 수 있는 면허를 주겠다.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람도 보고 또 관련 그 공장의 규정 같은 것도 보면서 사람과 물건적인 거를 혼합적으로 보면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 이게 바로 혼합적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행정행위는 쌍방적이라 표현하고요. 상대방이 협력 필요 없이 행정청이 단독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게 일방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협력 필요 없이요. 행정청이 직권으로 바라는 거.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영업정지 처분하는 거는 저 세금 부과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저 영업정지 당하고 싶어요. 신청해 주세요. 안 하죠. 행정청이 단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방적. 쌍방적은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신청을 했을 때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는 거. 예를 들면은 허가, 특허, 저 허가 내주세요. 특허 내주세요. 이랬을 때 당연히
민원인이 신청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쌍방적 행정행위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 나중에 공무원이 된다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행정법 총론에서도 목차적으로 또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논문 쓸 때.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오늘 하이라이트는 뭐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다. 그리고 기속행위, 재량행위 아까 제가 목차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하셨을 때 폴더를 만들고 폴더 안에 관련 논점들, 사례들, 판례, 결론 딱딱 집어넣으시면 오늘 공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